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운명의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이어서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법정에서의 진술이 앞으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희 변호사, 전계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유재현 변호사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 씨 지원에 대해서 실무자가 한 일이고 당시에 정 씨를 전혀 몰랐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신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 혐의인 정유라 씨에 대한 뇌물성 지원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말한 바 없고 당시 정유라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2차 독대에서 승마 지원이 미비하니 담당자를 교체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여성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라 당황해 담당자의 이름까지 적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회장을 질책한 적도 담당자 교체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한 바 있어 향후 양측의 진실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승마협회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무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청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재판부 질문에 최재성 실장이 알아서 챙기리라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지원은 뇌물이 아니고 설령 뇌물이 되더라도 자신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법원은 이번 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열어 특검 구형 절차 등을 밟습니다. 약 4개월 동안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증언을 거부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 신문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쨌든 그 변호사님, 그 결심 공판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스스로의 어떤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 관련해서 그 재판 전략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그 검찰에서 처음에 그 삼성 관련된 임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했을 때 나온 내용들하고 네. 또 청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진술했던 내용들하고가 사실은 그 당시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로 이런 돈을 냈었다 이런 얘기는 계속 일관적이었었고 뭐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얘기도 그 당시 알았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점점 그 전략이 다 바뀌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쳐내고 네. 실질적으로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민간인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몰고 가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 관련돼 있는 뭐 장충기 사장이라던가 뭐 최지성 전 뭐 미전실 실장이라던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특검에서 했던 진술 자체도 전부 다 부인하는 쪽으로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네. 것은 전부 다 최지성 그 전 미전실 실장이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선을 딱 분명히 그으면서 네. 이재용 살리기에 지금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뭐 질책을 받았다, 뭐 그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챙겨보게 되었다, 우리는 희생양이었다 이런 주장은 이제 점점 그 색을 발하게 됐고 네. 최순실이라고 한 사람이 갑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어다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는 결과적으로는 최순실이라고 한 사람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네. 민간인이 나한테 어떤 것을 요구를 해서 내가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뇌물죄는 다 벗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본인은 무조건 무죄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모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네. 강요죄가 인정이 되면 삼성 측에서는 좋겠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뇌물죄의 공여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심플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지금 진술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뇌물죄는 무조건 일단 좀 피하고 보자. 그렇죠.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무조건 몰랐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회장 정유라 몰랐다. 그냥 삼성이 왜 승마 제대로 지원 안 하느냐 이런 취지로만 이해를 했고 그 나머지 여타 일들은 다 밑에 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다. 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금방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그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처음에 청문회에서 주장했던 거랑 약간은 또 다시 원상회복한 느낌은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그 지시 문건들이 나왔음에도 네. 재판부에서는 지금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접 증거가 되지 않는 한 간접 증거 내지는 정황 증거일 텐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하기에 필요한 정도. 그러니까 민사재판이랑은 또 다른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명력을 가진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으로 본다면 네. 사실 이런 지금 새로운 증거들이 어떤 효력을 가질지 약간 뭐 변호사계에서도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법조인의 시각을 일단 떠나서 평론가님 보시기에 삼성이 계속 입장을 좀 바꾸고 있고 좀 뭔가 한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지성 사장이 다 뒤집어 쓰는 분위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좋은 전략입니까? 왜 그런 변화가 왔을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고 네. 또 이 사건의 정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법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벗어나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의 관련자들이 아마 합의를 한 것일 거다. 사실 이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최지선 부회장이 왜 책임을 지지 않지? 장진규 사장한테 왜 모든 책임을 돌리지? 이상하다. 원래 삼성그룹은 이런 회사가 아니었는데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노발대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삼성에서는 CEO급으로 근무하다가 나가면 한 2년 정도의 급여를 뭐 감사나 다른 고문의 이름으로 주는데 지난번에 삼성에서 소위 말하는 이 관련 책임자를 다 처리를 할 때는 일체의 보너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그 물분을 토했다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최지선 부회장이 등장해서 네. 이재용 부회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뭔가 삼성그룹 내부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 또는 책임 분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이 재판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추측은 되고요. 문제는 이것을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조금 전에 유 변호사님도 말씀을 이제 하셨고, 네. 이제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재판이 이제 만만한 재판으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의 고민은 매우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당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2차 독대 그러니까 지난 2015년 7월 25일입니다. 그때 정유라 지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들었고 이른바 레이저 빔 눈빛을 실감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검찰조에서 박상진 당시 사장의 입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박상진 사장한테서 전화를 받은 김종 전 차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정유라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너무나 놀랐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진술을 완전 뒤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본인들 재판만 있으면은 이렇게 쉽게 뒤바꾸지 못할 텐데 다른 재판에서 다른 증인들이나 다른 피고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고 네. 이제 한 군데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예를 들면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자기 재판할 때 말을 일관되게 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네. 지금 특검에서 진술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하지 않고 약간 좀 흐리는 듯한 그 증언이나 그 발언들이 또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이 김종 전 차관만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전부 다 흐트러뜨려 버리기 작전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내가 말한 것은 상관하지 않고 이제는 전부 다 부인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청문회에서 한 말하고 피고인으로서 한 말하고 간에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여자들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하여 같은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이전에 했던 것들을 모두 뒤집어 엎어버리게 된다면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더 먼저 믿을 것이냐, 내 눈앞에서 내 앞에서 발언하는 그걸 믿을 것이냐, 결국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전제예요. 내 눈앞에서 내 앞에서 하는 말을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무게감이 이 법정에서 현출된 증언에 더 실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변호인들이.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으로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한 방향으로 증언
증언을 하도록 진술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 관련자들에 대한 변호를 이 삼성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이 전부 다 일괄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와서 부인한다는 것이 과연 재판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당연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똑같이 그런 식의 패턴을 보이면서 바꾼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노리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이제 독재 시대나 이럴 때는 검찰에 끌려가가지고 억지로 뭐 허위 자백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판정 와서 막 말이 바뀌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하는 발언에 더 신뢰를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대방들이 거짓말을 한 게 뻔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재판부가 굉장히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예, 재판부가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 사실은 비중이 좀 적었다면 뇌물 공여자나 뇌물 수수자가 같은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증인신문할 때만 분리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각 그 최순실 또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이 각각 나눠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피고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거짓말이라고 이 진술이 상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담이 있고요. 지금 아까도 확인했지만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순실이 호가호위했다.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관계없고 결국은 그 어떤 강요 내지 나 대통령 잘 아는 사람이다. 이 정도 영향력이 있다. 잘해라. 뭐 잘하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삼성그룹으로서는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고 미전실이 그런 어떤 판을 짰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그 미전실의 그런 전략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해서 발을 빼는.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고, 첫 번째는 이제 뇌물죄가 안 되는 플러스로 가고, 두 번째는 네. 뇌물죄가 되되 미전실에서 독단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2차 독대 때 이제 대통령의 모습을 이제 그 묘사한 발언 중에 진술 중에 누군가가 써준 내용을 전달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묘한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의도일까요? 본인은 강요에 의해서 대통령 뜻을 따랐을 뿐이다. 뭐 이걸 이제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나온 것 같고요. 이렇든 저렇든 이재용 부회장은 어쩔 수 없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가지 않으면 혹시라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것을 받아주는 대가로 미르나 K 재단에 이제 지원을 했다고 하면 뭐 뇌물죄가 명확해지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 사례를 하나라도 더 발굴해서 마지막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수단으로 이제 쓸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네.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하고 실제로 했던 말과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판부나 사법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진실을 규명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법리적으로 이것을 처벌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것이냐 네. 이런 데서는 우리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사법적 기준, 즉 법리를 가지고 판단해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막판에 이재용 부회장이 고리를 잘 잡았다. 그래서 제가 좀 과하게 비유를 하자면 오제이 심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인을 죽였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희대의 미국 재판처럼 네. 이 사건이 과도한 법리 공방 안에서 오히려 재판부가 이재용은 별 관계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재용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지선 부회장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제가 다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재판부를 압박할 때 네. 과연 이재용을 처벌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는 아마 재판부가 끝까지 이 문제를 정리할 때까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히 물렸다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거기다가 한 300명 정도 되는 변호사가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에서 수백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이 재판부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일단 이기고 이재용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재판부가 좀 덮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부터 네. 정말 법리 공방을 했을 때 이재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법률적으로 이런
그 논리까지 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재판 결과를 지금 현재는 예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전 드려요. 재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법리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지 심슨 재판 얘기하셨지만 그 재판 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이 사실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때 당시에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해놓은 논리라든가 앞에서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면서 쇼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사실 먹혀 들어간 거였었단 말이에요. 이번 재판도 그런 게 많아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때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히 공손하다.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공손하다, 예의 바르다. 네. 냉장고에서 뭐 먹을 때도 항상 물어보고 뭐 말을 한다. 탕수육 시켜준다 그랬더니 짜장면 먹겠다고 하더라. 엄청나게 좋은 상당히 재벌 2세로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재벌 3세로서 생각했던 것 다른 너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말들이 막 무수히 쏟아져요. 두 번째로는 재판에서 재판장이 보더라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정말로 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구나. 네. 너무 억울해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언론에서 이것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러면 네.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이재용 구현에게 지금 모두 다 몰두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법리를 아무리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게 실질적으로 뇌물죄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준 사람은 줬다고 말을 하고 받은 사람이 받았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직접 증거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주었다고 말하고 누가 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네. 안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간접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용 재판에서 지금 변수가 된 변곡점은 안종범 수첩을 정황 증거로 인정했다는 그 시점부터였어요. 네, 네. 그 안종범 수첩이 매우 중요한 특검의 그런 그 무기였는데 그것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네. 이 변호인 재판부의 변호인 단들이 전부 다 지금 힘을 합쳐서 화살을 쏘아대고 지금 축포를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단순히 하나의 판사만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 재판을 바라보면서 움직여 나가는 거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네. 그 부분을 우리는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추가로 뭐 하나만 첨언하실? 말씀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유죄라는 것과 무죄라는 것을 법조계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죄로 볼 증거가 없다. 없다도 아닙니다. 요새는 또 어떤 표현까지는 아니면 부족하다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르지 않았다는 건데 이것을 또 법조계 내부가 아니라 또 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형사재판 그 판결을 갖다가 민사재판을 끌어와서 판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사재판에 그 무죄에 나온 부분은 그 증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이지 네. 그 공소사실이 부존재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정도로 네. 이미 그 형사재판에서 상당히 증거 논리로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리 공방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무죄의 틈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맹점이에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건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그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유죄가 되겠죠. 네. 그러나 똑같은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부가 이거는 엄격한 증명이 됐다고 보고 이건 엄격한 증명이 안 됐다고 본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저는 정말 좀 확인을 좀 시키고 싶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에게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가지입니다. 그 그걸 좀 법관의 바꾸고 양심, 싶어요. 논리, 경험칙, 과학법칙 여기에 따른 엄격한 증거에 따라서 유죄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봅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예. 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과도하게 책임을 덮어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저런 방식대로 일관되게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고 최희성 부회장은 나와서 내가 한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일관되게 했으면 그것이 사실에 좀 더 부합할 수 있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덮어쓰는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우원군들이 나왔고 마치 그 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숨긴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네. 보통의 눈으로 보면 사실관계가 매우 왜곡되어 가고 있고 네. 그것이 정교한 논리로 짜 맞추어져서 재판부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3차 독대는 2016년 2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한테 JTBC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삼촌 아니냐, 왜 가서 말을 못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청탁이 오갈 정도 뭐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어떤 깜짝 건가요? 놀랐습니다. 이제 네.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삼성 정도의 광고주면
광고주 압박을 하면 언론사는 통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해석이 하나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는 원 출발이 JTBC나 중앙일보가 삼성그룹 계열이었으니 너희 그룹 계열사 하나 관리를 못하느냐. 뭐 이렇게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언론 인식은 저렇지 않았겠느냐. 돈만 주면 해결되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압박의 수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를 하지만 그 이면은 결국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돈만 갖다 주면 해결이 다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정부는 돈 안 줍니까? 정부 산하기관이 공기업이 언론사에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협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나 중앙일보는 말을 듣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삼성을 동원했을까? 요모조모 다 살펴보더라도 대통령 언론과는 매우 문제가 크고 네. 이재용 부회장은 저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삼성은 다른 언론을 돈으로 다 통제를 해왔다는 것을 또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어서 저 문제는 이번 재판과 관련 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파괴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줄이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여담입니다만 2015년 7월에 독대할 적에는 삼성이 승마 지원을 혹은 정유라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질책을 받았고 3차 독대 때는 JTBC가 좀 질책을 받았고 계속 혼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난다는 걸 강조하려는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전략이다. 그렇죠. 2차 독대 때는 레이저빔을 맞았다. 여자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처음이라서 놀랬다. 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지 이상해요. 않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 왜 JTBC 하나 통제 못하냐. 이게 뭐냐. 이제 그런 식으로 혼이 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인이 돈을 주었지만 뇌물을 준 게 아니고 그렇게 혼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었다. 난 뺏겼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한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오기 전에 그 뇌물죄와 관련된 판례의 사실관계들을 조금 봤는데요. 네. 뇌물죄가 성립할 때 그 관계 형성이 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간에 존중하는 이 연출을 하면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구도가 있고요. 주거니 받거니.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뭐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흘리면서 내가 이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다 이런 걸 계속 언급을 하면서 네. 그쪽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주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압박과 굴복의 약간 그런 네, 형태인데 지금 보면 이 사건은 사실은 승마협회 지원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경영권의 문제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 네. 외삼촌 얘기가 나오고 또 언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지금 언급을 이제 와서 이 단계에서 이제 한다는 거는 사실 이런 뇌물죄의 정형적인 어떤 그런 현재의 상황, 그 얘기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걸 약간 피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삼성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다시. 삼성물산하고 이제 제일모직 합병 이 사안을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전혀 몰랐고 미전실이 알아서 했고 양대 회사가 알아서 했다. 돌려 말하면 나는 그냥 바지 사장이었다라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이거 믿을만 한가요? 저는 이제 애매한 경계선에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네. 보고는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는 것은 실제로 미전실에서 이렇게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것이 최적의 방안입니다라는 정도는 보고를 했을 텐데 지금은 그 보고조차 이제 받지 않았다고 완전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은 정말 최지성 부회장 주도로 계열사 사장 2명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러면 당장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애매한 그 경계선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의 문제 고민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보고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모든 부분에 재벌 3세가 일일이 개입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100% 본인 주도로 하느냐. 네. 사실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거기다가 이재용 부회장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능력으로 봤을 때 그것을 총괄해서 기획해낼 만큼의 창업주와 같은 그런 기업가 정신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무적인 일들은 사실 계열회사가 했겠죠. 문제는 그 어중간한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저는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밖에 없다. 네. 초기부터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또 다른 그 삼성그룹의 관계자들은 왜 이런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느냐는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드러난 이야기로는 그 애매한 경계선 위에서 뭔가 이재용 부회장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러나 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와서 재판에 임했으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졌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다고 지금 하는 것은 결국 사실관계의 첫 출발 지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이 참 점잖으세요. 지금 해외에서 점잖게 좋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삼형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우병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윤선 전 장관 있었죠. 이 두 명이 성공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나도 바보였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나한테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나한테 얘기는 했지만 나는 그걸 듣고 깜짝 놀라서 전달해 준 것뿐이고 나머지는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본인 역할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게 조윤선 전 장관이 성공하고 나니까 우병우가 성공했을 때는 정말 대단한 전략이네. 그러다가 두 번째 조윤선 전 장관이 성공하고 나니까 역시 이거야. 세 번째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구조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봐도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머리들이 참 좋은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전략이 너무 눈에 딱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 전략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사건의 함정이라는 거죠. 네. 저희가 다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그 의외의 승부수를 던진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삼성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사실상 아니라고 주장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관련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삼성그룹 경영에 구체적인 역할을 맡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전략실 해체 선언은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장의 의견이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미래전략실과 두 회사가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 부회장의 진술은 먼저 신문을 받은 다른 삼성 전직 임원들의 진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최 전 실장은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 부회장과 꼭 필요한 내용만 공유했을 뿐 미래전략실의 최종 결정권자는 본인이었고 이 부회장 승계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탁할 만한 현안이 없는 만큼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것 등이 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설령 뇌물이 되더라도 이 부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며 선을 긋는 걸로 분석됩니다. 네, 평론가님, 지금 최지성 전 실장 모두 다 내가 했다. 화살은 나에게 던지라.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그룹 내 위치로 보면 그런 것이었죠.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를 할 당시에 그룹 내에서 가장 이제 큰 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주도했죠. 그 이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실제로 성공신화를 쓰고 글로벌 기업으로 완전히 우뚝 서게 했던 때는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이라고 생각나시죠. 그래서 삼성은 지난 한 20년 동안을 보면 크게는 두 체제가 있었다. 즉 재벌의 직계 라인을 빼고는 이학수 라인과 최지성 라인이 있었는데 최지성 라인의 핵심 업무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승계되고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최지성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프리패스, 무사통과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는 이분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등장하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없다고 이제 하면서 약간의 생각 변화 또는 심경 변화 아니면 상황을 더 이상 자신이 피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가겠다는 자세로 이제 바뀌면서 재판부에 또 그렇게 진술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재판에 큰 변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지성 전 실장은요, 현직이 아니고 전 실장입니다. 전 임원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을 결재한 사람이 또 이재용 부회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은 인사권만 있었다 이런 주장이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인사권만 있었다. 나는 돈 주는 건 모른다. 나는 사람을 누구를 쓸지 말지 이런 것만 결정하는 사람이고 특히 최지성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때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제 너무 노쇠하여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일 처리를 그동안 엉터리 같이 했으니까 내가 그만두라고 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근데 우리한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조금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자체가. 조금 덧붙이면 이제 과거 우리 재벌 체제에서는 워낙에 정권으로부터 많은 압박과 준조세를 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늘 이게 교도소 담장을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관행으로 익숙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돈을 책임도 본인이 지는 구조가 잘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한테는 이런 것 자체가 보고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학수 부회장이 예전에 뇌물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세 체제로 오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약간 경영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일단 소통 중심, 네.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요한 현안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이제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최지성 부회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최지성 부회장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갔을 때는 그런 얘기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이 사건을 만든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똑똑한 재벌이라면 돈 주는 라인과 본인이 인지하는 것은 완전히 분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최지성 부회장이 이제 지금 등장하면서 과거의 이학수 부회장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자청을 한 상황이어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삼성에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전원이다. 네, 그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전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얘기들이 있다 이 정도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직접 회의를 해본 분한테 직접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네네. 그분은 이제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이제 임원인데요. 그렇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많이 유연하고 사고가 융통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젊은 사람답게 젊은 CEO답게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그룹을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 개방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던 임원들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았고 본인이 이제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승계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삐걱거림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는 이제 객관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하죠. 네. 지금 어쨌든 삼성의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일까요? 재판 전략을 보니까 2012년에 김승현 하나 회장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차명으로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진 빚을 계열사들이 갚게 했다. 그래서 3천억 원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 당시 김승현 회장 측의 어떤 변호 논리는 나는 몰랐다. 재무팀장이 다 알아서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어떤 판례나 이런 것들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게 지금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화 사건이 2012년 사건임에도 다시 불거지는 이유는 아마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또 회사의 돈을 어떤 다른 쪽으로 유용하는데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책임을 묻겠다는 뭐 그런 부분인데 결국 그 부분에서는 플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다양하게 다 언급하고 있고 다만 그 한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한다는 경영의 판단 부분이 개입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로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 400조가 넘는 이 매출을 하는 삼성전자가 문화 지원 그리고 뭐 스포츠 지원 또 하나는 뭐 말을 뭐 누구 특정 뭐 단체 선수에 대한 뭐 말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얼마를 썼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런 기본 베이스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 불리하다라는 건가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마 언론에서는 그런 걸 자꾸 부각시키면서 그 총수의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 재판부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전 현직 임원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이 모습 자체가 뭐 법리적인 내용 떠나서요. 이게 여론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얼마 전에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조윤선 전 장관을 도와준 판결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전현직 임원들의 이런 전략이 여론으로부터 오히려 더 문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일단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으로 저 일을 벌려서 책임지고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을 하고 이랬다는 것도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 같으면 반드시 페이퍼를 써줬을 것이다. 뭔가 서류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 말을 하라고 아마 예행 연설까지 시켜서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갔을 것인데 그러면 내용에 대한 인지의 정도와 그리고 실제 대통령한테 발언했던 내용의 절박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묻었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그룹 내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상태에서 갔을 것인데 마지막에 이제 최지성 부회장도 실제로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이것들이 책임을 정말 져주지 않구나 이런 데 대한 굉장히 억울함들이 이제 좀 묻어놨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룹 전체의 이제 존폐 위기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저는 죄지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삼성그룹이라는 회사 임원들의 본인의 정치적, 도의적, 사회적 책임은 뭐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최지성 부회장이 이러다가는 이재용 부회장이 죽고 본인도 우리 사회에서 기업 총수를 모셨던 사람으로서의 법적 문제를 떠난 도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았을 수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나오면 본인이 구속될 각오로 실형을 살 각오로 지금 이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 삼성그룹의 주요 관계자들이 비난의 문매만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덮어쓰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다 한 일입니다라고 자백을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아 그나마 지금까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거나 바뀔 수도 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네. 것은 이제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 반전을 노리고 하는 일종의 집단적인 연출 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캐비넷에서 문건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 이제 비서관일 때였으니까 2014년 네네. 후반기였는데 당시 같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 캐비넷 문건인데 이것이 뭐 삼성 승계구도 뭐 기회로 활용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어서 네네. 이게 또 하나의 스모킹건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뭐 전망이 있었어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뇌물죄는 그 직무상의 어떤 부정한 행위를 청탁하고 그 대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러면은 400억 원 이상의 어떤 지원을 하는 삼성으로서는 어떤 것을 노리고 있었던가. 바로 뭐 국민연금 뭐 엘리언 나오는 그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이 있었고요. 네. 사실 그 건을 뭐 공론화 거의 뭐 경제 뭐 아주 문외한이더라도 뉴스만 조금 보는 사람이더라도 그때의 현안이었고 삼성이 사실은 굉장히 급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네. 승계구도의 또 하나라고 예전에 김상조 교수님은 말씀을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말씀을 또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저는 유력한 어떤 정황적으로 또 하나 들어간 거는 지금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예.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구속 만기일이 8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심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뭐 8월 말쯤에는 선고가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요.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증거 동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3번이나 다 나오지 않았었고 네.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은 이미 특검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네. 이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것들에 대한 재판은 다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특히 이제 쟁점 정리 관련해서 어제하고 뭐 오늘인가요? 뭐 그제하고 다 같이 그 삼성하고 특검 측에서 열띤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공방을 좀 벌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구공판 그러니까 얼마의 구형을 선고할 것인지 구형을 이제 요구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8월 27일이 아마 월요일인가 그럴 테니까 네. 그 전주 금요일 정도에는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특검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자신 있게 그 기소를 한 것과 네. 그다음에 영장이 발부되게 된 배경에는 네. 사실은 삼성에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들이 말했던 내용하고 네. 또 관련되는 문자라든가 객관적인 증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됐어요. 네. 근데 재판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제 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싹 다물어버리고 증언을 거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또 이 이재용 씨 같은 경우도 아예 말을 다 바꿔버리고 이런 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매우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인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현안들이 되게 많고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재판부에서 정말로 사리사욕 없이 공평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확률이 반반 정도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삼성 관련된 재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불한 그 돈 같은 것들이 최순실 씨한테 들어간 돈이 있고 재단에 들어간 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네. 재단에 들어간 것도 역시 이게 뇌물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리 공부가 사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최순실 씨한테 준 것을 대통령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거 두 가지가 가장 네,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와 있는 자료들이 전부 다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적절하게 판사님들이 판단하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저는 분명히 판결 선고는 이루어질 것인데 확률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예를 들어 뭐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가장 억울해할 사람이 문형표 전 장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 뭐 소위 말하는 압박을 해서 삼성 승계구도에 유리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했다라는 압력을 받고 지금 유죄 판결을 일단 1심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영표 전 장관 아시다시피 뭐 특검 제일 구속 대상이었고 유죄까지 받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있는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다처럼 돼버릴 수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문영표라는 어떤 그 인물 때문에 삼성이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영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뇌물 재판이 재밌는 게 뇌물을 어떤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유죄가 나오는데 수수한 사람은 또 무죄가 나오는 이런 경우도 또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직무의 대가성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공여 부분이 충분하게 증명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뇌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어떤 이 변수, 튈 수 있는 변수가 많고 그만큼 반대로 본다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여지가 많고 그렇게 본다면 그 관련 사건, 문영표 장관이 그런 결정을 해서 삼성에 유리하게 하는 그 대가 관계 부분이 충분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이 지금 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는 이런 또 어느 대가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뭐 아직도 좀 여지는 있지 않나. 네. 뇌물은 필요적 공범 사건이라 준 사람은 무죄가 되고 받은 사람만 유죄가 된다기보다는 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선처를 해줘서 기소를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많이 하죠. 준 사람에 대해서. 네. 일단 구인장 얘기 참 많이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구인장을 이제 발부했는데 3번이나 지금 거부했잖아요. 근데 뭐 억지로 뭐 사람을 갖다 앉히는 이것이 보기가 좀 그렇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집행을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다라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역시 권력 앞에서 법은 불공평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네. 저는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구인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것이면 집행을 해야 하지만 네. 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는 일반 뭐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원천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오히려 원하는 사람 뜻대로 좀 따라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정황 증거 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네. 뇌물죄가 되느냐, 누가 주도했느냐, 또 받아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별로 정리가 되면 이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구인 하나를 놓고 대통령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맞나 아니냐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은 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니고 이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증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구인장을 네. 발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유형력을 행사해서 데려올 수는 있죠. 구인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러나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데려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일단 옳지 않다고 본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법정에 세워봤자 그분이 어차피.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득될 게 일단은 없다. 네.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정도까지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좀 흥미로운 것이요. 이게 뭐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이 안종범 수첩에 송중기 씨 아시죠? 모르면 간첩인데. 네. 송중기 씨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는데 무려 8쪽 가운데 3쪽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는 안종범 수석이 경제수석도 아니고 정책조정수석이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그 중동 방문이 있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접촉한 것은 이제 송중기 씨를 그때 아마 처음 접촉하고 또 인사를 나눴고 네. 그리고 태양의 후예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뭐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뭐 유튜브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캡처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지금 이재용 뭐 뇌물죄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이런 언론의 어떤 기사들이 나온다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첩에 대한 약간
또 그 증명을 좀 탄핵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예, 그렇습니까? 큰 비중을 저는 못 두겠습니다. 우리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아니 자세하게 보면 이게 시사인 송중기랑 보도이긴 어떤 이 한데. 삼성 뇌물재판이랑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이게? 송중기 씨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깨알같이 적혀져 있었다면 사실 안정범 전 수석이 임의로 그런 내용을 적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없죠. 보기 때문에 네. 안정범 수책에 적혀 있는 삼성 관련된 메모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적혔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반증해주는 그런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 뇌물죄와 관련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특검으로서 매우 고민이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송중기 씨 입간판 얘기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평론가님 그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입증이 어렵게 되면 어쨌든 뭐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다 무혐의로 풀려나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걱정 내지 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까지는 안 가도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이재용이 책임을 지느냐, 최지성 부회장이 책임을 지느냐 이걸로 일단 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만 이것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뇌물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하수인 또는 지위를 받았던 고위공무원들이 다 구속돼 있는 마당에 그럼 이것을 다 업고 이분들도 아까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네. 경우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대통령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더라도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이고 너무 극단적이다. 결국 뇌물죄가 네. 이제 성립이 됐고 삼성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을 합병으로 일단 받았다고 한다면 결국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가 저는 남을 것 같고요. 그 책임을 이재용 부회장이 지느냐, 최지성 부회장이 지느냐 이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극단적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건 뇌물죄 인정 전혀 안 되고 그냥 강요죄만 덜렁 남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네. 것 같지는 않고요. 뇌물죄가 지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전부 다가 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 오히려 일부는 무죄가 되고 예를 들면 뭐 재단 관련 그 돈을 지원한 현황 같은 경우는 무죄가 네.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보고요.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네. 때.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죄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행을 누가 했다라고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사건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 그 제보조작 사건에 머리 자르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가지고 사실 좀 비유적으로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최지성 전 실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단절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또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유죄가 되고 최순실도 유죄가 되는 마당에 네. 이재용 부회장만 사실은 살아남는 구조가 될 수밖에 그러네요. 없어요. 네.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볼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특검에서 기소했던 네. 그 한 20여 명 되지 않습니까? 뭐 블랙리스트 문제, 그 다음에 합병 관련된 문제 한 명도 예외 없이 유죄로 1심에서 일단 판결을 받았고요. 네. 그 무죄로 일단 죄 자체가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를 했던 내용 자체가 그만큼 탄탄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기소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 비약을 하더라도 너무 많이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재판 얘기를 쭉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윤선 전 장관 얘기 빼놓고 가면 우리가 좀 섭섭하죠.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어쨌든 무죄, 그리고 그 청문회에서 위증 관련해서만 유죄를 받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2심으로 가면은 다시 유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판결을 전망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그 직권남용에 대한 그 무죄 부분도 그 부분을 분석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작성을 하고 이 부분을 관여했다는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는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윤선 무죄의 판결문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근데 조윤선 장관의 이 부분은 이 판결에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 국회에서의 위증대 관련된 부분을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정황상 그 대통령 비서실의 어떤 의사소통 구조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추단할 수가 있고 이번에 보면 사실은 조윤선 장관도 누군가의 약간 지시가 있었고 누군가의 뭐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제가 되고 밑에 뭐 이제 비서관도 있었지만 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요번 재판 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그 판결문이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엇갈린다면 양쪽 판사님들이 좀 다르게 본 거죠, 사실. 특검에서는 2심에 가면 그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 유죄가 그러니까 그 원심과 다르게 유죄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사실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 1심에서 나온 판결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그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내지는 이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없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도 조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 어떤 장관이 어떤 부처에 왔어요.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정말 중요한 사안을 보고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무능력하여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경우. 그럼 이거는 그냥 무능력하니까 그냥 넘어가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뭐 직무유기도 아니고 이걸 어떤 죄로 표현을 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병우 그 전 그렇죠. 그 수석에 네네.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하고 지금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나는 무능했다, 무능해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벌을 못 받겠다 이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조윤선 전 장관도 나는 무능한 공주였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그렇지만 그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현재 형법 시스템에서는 무능하기 때문에 넌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나는 그걸 최대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지금 그 부분이 그 무능하다라고 하는 코스프레가 어느 정도까지 먹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러면 그 믿고 그동안에 우리 정권이나 우리 그 국정을 지금 맡겨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 같고 네. 그런 게 만약에 요인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그거를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저는 그걸 이제 허수아비 재판으로 저는 네. 부르고 싶은데요. 네네. 무슨 뭐 유리공주다, 유리장관이다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그 장관이 허수아비였던 거예요. 저는 뭐 무능해서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정치적 행위에서 연대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있느냐. 대통령이 잘못하고 비서실장이 잘못했는데 비서실장 밑에 있는 정무수석이 나는 아예 관계가 없다. 그런데 지휘 라인이고 의사결정의 결제 라인에 다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정무수석을 했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던 분이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 자, 실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무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연대의 책임을 묻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 다 구속돼 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무죄다 이렇게 할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부 또는 정치권 네. 의 중요한 정책적 행위를 할 때 네. 연대 책임이 없으면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좀 관점이 다른데요. 책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 책임이 하나가 있고 도의적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부에서 판결한 거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걸 얘기한 것이고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정치적 책임도 우리가 물어야 된다. 근데 이건 약간 법리하고 안 맞거든요. 아니요. 저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의 연대선상에서 이것이 그 업무방해가 되느냐, 직권남용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 행위자가 있으면 최종 행위자 중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그런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설사 그 사람이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이유 또는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연장선에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무를 집행할 때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면 다 무죄면 무죄고 다 책임을 지면 지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최종 단위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질 거냐 7급, 5급, 상급이 질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면탈을 할 수 있지만 그 라인에서 최종 정점에 있는 비서실장과 실무의 그 차관이 구속돼 있고 유죄가 인정된 마당에 그 중간에 있는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도 매우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수아비에 대해서는 책임 묻지 않는다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물을 그러니까 수 없다. 취지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점은 그냥 고의가 뿐이다. 아닌 사람, 그러니까 고의가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게 법적인 그런 우리의 이제 가치관이고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고 조윤선 전 장관도 그렇고 다 이제 법조인들이라서 그런 건지 일종의 이제 시중에서 그런 얘기 있죠. 아, 그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고 나중에 혹시 문제되면 이제 문제가 될까봐 자기 손에 피는 안 묻히는 스타일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그런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조윤선 장관도 어쨌든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뭐 그런 맥락에서 너무 영리하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약간 금방 노 변호사님과는 약간 입장이 좀 다른 네네. 게 일반인의 생각에도 또 법의 법 체제 내에 들어와 있는 법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의 부진은 용서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게 처벌되는지 몰랐다, 내가 이게 법률 구성되는지 몰랐다라고 항변한들 이 정도의 사회 일반인의 상식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로 당신이 감내해야 된다는 어떤 형법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법꾸라지 논란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형사법의 그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그런 그 체계가 네네. 워낙 공고하고 인두비오 프로 레오라고 하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확립돼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럼 과학 수사를 하고 더 증거를 내지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더 무죄를 내리게 하는 유혹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 피고인으로 이 사람들이 그 그물망에 걸려들게 되면 어떤 방식이든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사이비처럼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게 아예 아닌 게 아니거든요. 유사하지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맹자공자가 말하는 사입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이 법을 가진 어떤 노름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그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조금 그렇게 되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조윤선 전 장관이 무능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집에서 빠져나갔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무능자 코스프레를 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미리 구조적으로 머리를 잘 써놨다. 이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이 사람이 일부러 무능자 코스프레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짰다라고 생각이 오히려 든다면은 앞에 말했던 무능자 코스프레는 사실 먹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는 분리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상호적으로 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당대표를 이번 달 말에 새로 뽑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갑작스럽게 출마선을 하면서 당내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당 존립에 대한 절박함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제보조작 파문으로 당 지지율이 추락하자 반대를 무릅쓰고 복귀 시기를 앞당긴 거라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살아야 다당제의 축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전국 정당을 목표로 당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정치적 그릇을 크게 하고 함께하는 정치 세력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나아가 그 이상의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당내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물론 호남 출신 의원 등 12명이 집단으로 반대 성명을 냈고 개인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반성하고 자숙할 때란 겁니다. 정치에서 상당 기간 떨어져 있겠다고 본인이 국민들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박지원 전 대표는 안 전 대표에게 출마 재고를 요청했고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들은 탈당까지 시사하면서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그냥 여쭤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안 대표의 저 말씀은 굉장히 절박해 보이는데요. 그 절박함이 저한테는 좀 와닿지 않습니다. 아마 다수 국민들도 와닿지 않을 건데요. 뭐 이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선 패배 때문에 일단 자숙과 반성을 하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스스로 어겼고 또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보조작 사건이 자신의 최측근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이 안철수 대표의 조기 등판을 요구하는 희한한 형국이 됐죠. 그래서 스스로 일을 만들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당을 살리겠다고 해버리니까 일종의 자작극 이런 것이니까 우리한테 절박하거나 또는 저렇게 간절한 호소를 하지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길게 보면 저것이 국민의당을 일시적으로는 저는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 가는 데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스스로 만들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니까요. 보시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너무 생각보다 일찍 나왔다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에 있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차피 이 국민의당이라는 건 양당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사실은 어디 지역에서는 1번만 계속 뽑히고 어디 지역은 2번만 뽑히고 또 서울 지역도 또 어디 약간은 늘 이렇게 둘이 나눠 먹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까지의 3당 체제가
실패한 경험이 우리나라가 한 뭐 7번 이상 뭐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으로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깨려고 나왔고 또 하나는 민주적인 의사수렴을 통해서 한번 뭐 당을 당에 이제 민주적인 의사수렴이 잘 되는 소통의 당을 만들겠다. 그게 예전에 새정치의 화두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이 당 지지율이 추락할 수 없다는 그런 지금 일단 판단에 섰던 것 같고요. 본인이 거의 뭐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일단 나왔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다 무혐의 처리로 이제 법적으로는 논란이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정치적인, 도의적인 사면까지 받은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법적으로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하고 실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아직까지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빌미 삼아, 이제 이건 제가 좋지 않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만, 빌미 삼아서 이제 혹은 명분 삼아서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안철수 전 대표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것이고 또 당의 구조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는 재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심판은 결국 국민이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가 이제 현실적 선택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요. 또 막았어도 저는 안 된다는 이제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선전을 하고 40석을 얻었을 때 많은 평론가들이 국민의당이 전국 정당으로 가야 되지 호남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고 호남 정당으로 전락하는 순간 제3정치 세력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호남 세력과 손을 잡았던 사람은 바로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애시당초 제3세계의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비록 소수지만 전국 정당의 모델을 갖추고 이것을 어떻게 설득해서 국민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해서 나의 편으로 만들 것인가의 게임은 스스로 포기해놓고 지금은 사실 호남 무용론이거든요. 국민의당이 호남의 덮개를 쓰고 있으면 있을수록 정책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전국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그 선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좁고 숭고한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본인이 자초해놓고 지금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호남 세력에게 국민당을 맡겨서는 정말 앞이 더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시는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일견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히스토리를 다 놓고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걸 또 단순하게 딱 이제 와서 보니까 내지는 뭐 옛날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일차원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김무성 그 전 대표 바른정당에 그분들하고 또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이제 호남에 기대서만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당 혹은 새로운 정책을 조금 여러 사람을 같이 도모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국민의당이 나아갈 방향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옛날에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제 와서 또 그걸 엎어버리면서 한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제가 봤을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좀 너무 인색한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발표하셨던 저 내용대로 정말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고뇌의 창결단, 전국 정당, 새로 이제 제3 뭐 지대의 뭐 정당, 뭐 바른정당 합치든 어떻게 하든 정말 양당 구도의 폐해를 깨겠다고 하는 거를 한번 실천해서 보여줄 필요는 있다. 지금까지는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었다. 제가 더 추가하자면 사실은 어떤 그런 이상적인 말을 다 재현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미국만 생각해도 이 공화당, 레퍼블리컨이랑 이 민주당 이 지역구도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지역구도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원래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로 사실 시작을 했던 깃발이었는데 새정치라고 하는 그 내용과 지역구도라는 것이 사실은 아예 배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선호하는 부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전국정당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까지 새누리당, 그러니까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
민주당도 지역 기반을 가지고 시작한 정당이었고 이제까지 7, 8번 그 제3정당이 실패한 부분은 지역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는 한국 지역 정치 풍토에서 어렵다는 부분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에게 새로운 지금 과제를 던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무슨 우리 숙제 던지듯 하는 부분이고 미래적으로 본다면 이런 지금 자생적인 움직임도 한번 길게 좀 봐야 되지 않나. 바로 이 부분을 비판하고 이거를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 싹을 또 없애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기업으로 따지면 내가 이 회사 만들었는데 내 지분이 뭐 50% 이상 본인 생각하기엔 99%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계 은퇴까지는 아니지만 자숙의 시간을 너무 오래 갔다 보면 다시 왔을 때 당이 와야 됐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이제 호남 쪽 의원들이 다 장악하고 있거나 나중에 내가 설 공간이 없다라는 나름의 절박한 그게 개인적인 이슈가 됐던 아니면 이게 제3정당에 대한 소신이 됐던 그런 고민은 있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생각했을 겁니다. 나가는 사람 잡지 않겠다. 두 번째, 나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전당대회 하면 내가 1등 할 것이다. 이 계산은 분명히 섰죠. 네. 섰고 저는 도덕적 책임을 정치인이 다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등장해야 되면 오히려 그라운드가 있을 때마다 정치인은 책임의 정치를 하고 평가받는 것이 더 옳다는 쪽인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는 행보 자체는 도의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상식에도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본인만이 저 당을 끝까지 가져가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비록 나보다 능력이 없지만 저 사람을 어떻게 키워서 우리가 정치의 판을 좀 더 키워서 국민의당이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안철수가 집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정당을 키울 생각을 하면 그것이 제3지대가 되든 보수 세력이 되든 진보 세력이 되든 정치가 굉장히 양질화의 과정을 거치지만 지금 저 방식대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해버리는 것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저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는 결국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칼싸움이 아니고 패싸움이다. 패싸움을 하는 정치판에서는 저런 방식이 그렇게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터 안철수 전 대표 출마 선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전계환 시사평론가, 유재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의 개혁 의지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맥락이었을까요? 오늘 한국일보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서울중앙지검 내 특수부 4곳 등 핵심 수사부서에 대해 현상 유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부는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민의 감시 그리고 견제의 시선이 흐려지면 권력은 특히 어두운 권력일수록 더욱 결집하고 단단해집니다. 검찰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운명의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이어서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법정에서의 진술이 앞으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희 변호사, 전계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유재원 변호사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 씨 지원에 대해서 실무자가 한 일이고 당시에 정 씨를 전혀 몰랐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신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 혐의인 정유라 씨에 대한 뇌물성 지원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말한 바 없고 당시 정유라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2차 독대에서 승마 지원이 미비하니 담당자를 교체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여성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라 당황해 담당자의 이름까지 적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회장을 질책한 적도 담당자 교체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한 바 있어 향후 양측의 진실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승마협회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무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청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재판부 질문에 최재성 실장이 알아서 챙기리라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지원은 뇌물이 아니고 설령 뇌물이 되더라도 자신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법원은 이번 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열어
특검 구형 절차 등을 밟습니다. 약 4개월 동안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증언을 거부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 신문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쨌든 그 변호사님, 그 결심 공판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스스로의 어떤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 관련해서 그 재판 전략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그 검찰에서 처음에 그 삼성 관련된 임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했을 때 나온 내용들하고 네. 또 청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진술했던 내용들하고가 사실은 그 당시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로 이런 돈을 냈었다 이런 얘기는 계속 일관적이었었고 뭐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얘기도 그 당시 알았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점점 그 전략이 다 바뀌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쳐내고 네. 실질적으로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민간인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몰고 가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 관련돼 있는 뭐 장충기 사장이라던가 뭐 최지성 전 뭐 미전실 실장이라던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특검에서 했던 진술 자체도 전부 다 부인하는 쪽으로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네. 것은 전부 다 최지성 그 전 미전실 실장이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선을 딱 분명히 그으면서 네. 이재용 살리기에 지금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뭐 질책을 받았다, 뭐 그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챙겨보게 되었다, 우리는 희생양이었다 이런 주장은 이제 점점 그 색을 발하게 됐고 네.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어다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는 결과적으로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네. 민간인이 나한테 어떤 것을 요구를 해서 내가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뇌물죄는 다 벗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본인은 무조건 무죄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모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네. 강요죄가 인정이 되면 삼성 측에서는 좋겠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뇌물죄의 공여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심플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지금 진술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뇌물죄는 무조건 일단 좀 피하고 보자. 그렇죠.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무조건 몰랐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회장 정유라 몰랐다. 그냥 삼성이 왜 승마 제대로 지원 안 하느냐 이런 취지로만 이해를 했고 그 나머지 여타일들은 다 밑에 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다. 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금방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그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처음에 청문회에서 주장했던 거랑 약간은 또 다시 원상회복한 느낌은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그 지시 문건들이 나왔음에도 네. 재판부에서는 지금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접 증거가 되지 않는 한 간접 증거 내지는 정황 증거일 텐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하기에 필요한 정도. 그러니까 민사재판이랑은 또 다른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명력을 가진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으로 본다면 네. 사실 이런 지금 새로운 증거들이 어떤 효력을 가질지 약간 뭐 변호사계에서도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법조인의 시각을 일단 떠나서 평론가님 보시기에 삼성이 계속 입장을 좀 바꾸고 있고 좀 뭔가 한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지성 사장이 다 뒤집어 쓰는 분위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좋은 전략입니까? 왜 그런 변화가 왔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고 네. 또 이 사건의 정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법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벗어나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의 관련자들이 아마 합의를 한 것일 거다. 사실 이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최지성 부회장이 왜 책임을 지지 않지? 장진규 사장한테 왜 모든 책임을 돌리지? 이상하다. 원래 삼성그룹은 이런 회사가 아니었는데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노발대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삼성에서는 CEO급으로 근무하다가 나가면 한 2년 정도의 급여를
뭐 감사나 다른 고문의 이름으로 주는데 지난번에 삼성에서 소위 말하는 이 관련 책임자를 다 처리를 할 때는 일체의 보너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그 물분을 토했다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최지성 부회장이 등장해서 네. 이재용 부회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뭔가 삼성그룹 내부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 또는 책임 분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이 재판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추측은 되고요. 문제는 이것을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조금 전에 유 변호사님도 말씀을 이제 하셨고, 네. 이제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재판이 이제 만만한 재판으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의 고민은 매우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당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2차 독대, 그러니까 지난 2015년 7월 25일입니다. 그때 정유라 지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들었고, 이른바 레이저 빔 눈빛을 실감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검찰조에서 박상진 당시 사장의 입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박상진 사장한테서 전화를 받은 김종 전 차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정유라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너무나 놀랐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진술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본인들 재판만 있으면은 이렇게 쉽게 뒤바꾸지 못할 텐데 다른 재판에서 다른 증인들이나 다른 피고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고 네. 이제 한 군데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예를 들면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자기 재판할 때 말을 일관되게 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네. 지금 특검에서 진술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하지 않고 약간 좀 흐리는 듯한 그 증언이나 그 발언들이 또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이 김종 전 차관만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전부 다 흐트러뜨려 버리기 작전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내가 말한 것은 상관하지 않고 이제는 전부 다 부인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청문회에서 한 말하고 피고인으로서 한 말하고 간에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여자들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하여 같은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이전에 했던 것들을 모두 뒤집어 엎어버리게 된다면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더 먼저 믿을 것이냐, 내 눈앞에서 내 앞에서 발언하는 그걸 믿을 것이냐, 결국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전제예요. 내 눈앞에서 내 앞에서 하는 말을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무게감이 이 법정에서 현출된 증언에 더 실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변호인들이.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으로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한 방향으로 증언을 하도록 진술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 관련자들에 대한 변호를 이 삼성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이 전부 다 일괄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와서 부인한다는 것이 과연 재판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당연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똑같이 그런 식의 패턴을 보이면서 바꾼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노리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이제 독재 시대나 이럴 때는 검찰에 끌려가가지고 억지로 뭐 허위 자백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판정이 쏟아져요. 두 번째로는 재판에서 재판장이 보더라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정말로 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구나. 네. 너무 억울해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언론에서 이것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러면 네.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이재용 구현에게 지금 모두 다 몰두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법리를 아무리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게 실질적으로 뇌물죄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준 사람은 줬다고 말을 하고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직접 증거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주었다고 말하고 누가 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간접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용 재판에서 지금 변수가 된 변곡점은 안종범 수첩을 정황 증거로 인정했다는 그 시점부터였어요. 그 안종범 수첩이 매우 중요한 특검의 그런 무기였는데 그것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이 변호인 단들이 전부 다 지금 힘을 합쳐서 화살을 쏘아대고 지금 축포를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단순히 하나의 판사만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 재판을 바라보면서 움직여 나가는 거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부분을 우리는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유죄라는 것과
무죄라는 것을 법조계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죄로 볼 증거가 없다. 없다도 아닙니다. 요새는 또 어떤 표현까지는 아니라 부족하다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르지 않았다는 건데 이것을 또 법조계 내부가 아니라 또 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형사재판 그 판결을 갖다가 민사재판을 끌어와서 판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사재판에 그 무죄에 나온 부분은 그 증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이지 그 공소사실이 부존재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정도로 이미 그 형사재판에서 상당히 증거 논리로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리 공방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무죄의 틈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맹점이에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건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그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유죄가 되겠죠. 그러나 똑같은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부가 이거는 엄격한 증명이 됐다고 보고 이건 엄격한 증명이 안 됐다고 본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정말 좀 확인을 좀 시키고 싶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가지입니다. 그 법관의 양심, 논리, 경험칙, 과학법칙. 여기에 따른 엄격한 증거에 따라서 유죄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과도하게 책임을 덮어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저런 방식대로 일관되게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고 최희성 부회장은 나와서 내가 한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일관되게 했으면 그것이 사실에 좀 더 부합할 수 있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덮어쓰는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우원군들이 나왔고 마치 그 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숨긴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보통의 눈으로 보면 사실관계가 매우 왜곡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정교한 논리로 짜 맞추어져서 재판부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3차 독대는 2016년 2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한테 JTBC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삼촌 아니냐, 왜 가서 말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청탁이 오갈 정도 뭐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어떤 깜짝 건가요? 놀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삼성 정도의 광고주면 광고주 압박을 하면 언론사는 통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해석이 하나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는 원 출발이 JTBC나 중앙일보가 삼성그룹 계열이었으니 너희 그룹 계열사 하나 관리를 못하느냐. 뭐 이렇게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언론 인식은 저렇지 않았겠느냐. 돈만 주면 해결되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압박의 수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를 하지만 그 이면은 결국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돈만 갖다 주면 해결이 다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정부는 돈 안 줍니까? 정부 산하기관의 공기업이 언론사에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협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나 중앙일보는 말을 듣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삼성을 동원했을까? 요모조모 다 살펴보더라도 대통령 언론과는 매우 문제가 크고 이재용 부회장은 저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삼성은 다른 언론을 돈으로 다 통제를 해왔다는 것을 또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어서 저 문제는 이번 재판과 관련 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파괴력. 맞아, 막 말이 바뀌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하는 발언에 더 신뢰를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대방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뻔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재판부가 굉장히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재판부가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 사실은 비중이 좀 적었다면 뇌물 공여자나 뇌물 소수자가 같은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증인신문할 때만 분리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각 그 최순실 또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이 각각 나눠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피고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거짓말이라고 이 진술이 상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담이 있고요. 지금 아까도 확인했지만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순실이 호가호위했다.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관계없고 결국은 그 어떤 강요 내지 나 대통령 잘 아는 사람이다. 이 정도 영향력 있다. 잘해라.
뭐 잘하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삼성그룹으로서는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고 미전실이 그런 어떤 판을 짰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그 미전실의 그런 전략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해서 발을 빼는.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고, 첫 번째는 이제 뇌물죄가 안 되는 플러스로 가고, 두 번째는 네. 뇌물죄가 되되 미전실에서 독단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2차 독대 때 이제 대통령의 모습을 이제 그 묘사한 발언 중에, 진술 중에 누군가가 써준 내용을 전달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묘한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의도일까요? 본인은 강요에 의해서 대통령 뜻을 따랐을 뿐이다. 뭐 이걸 이제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나온 것 같고요. 이렇든 저렇든 이재용 부회장은 어쩔 수 없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가지 않으면 혹시라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것을 받아주는 대가로 미르나 K 재단에 이제 지원을 했다고 하면 뭐 뇌물죄가 명확해지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 사례를 하나라도 더 발굴해서 마지막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수단으로 이제 쓸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네.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하고 실제로 했던 말과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판부나 사법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진실을 규명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법리적으로 이것을 처벌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것이냐 네. 이런 데서는 우리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사법적 기준, 즉 법리를 가지고 판단해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막판에 이재용 부회장이 고리를 잘 잡았다. 그래서 제가 좀 과하게 비유를 하자면 오제이 심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인을 죽였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희대의 미국 재판처럼 네. 이 사건이 과도한 법리 공방 안에서 오히려 재판부가 이재용은 별 관계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재용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지선 부회장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제가 다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재판부를 압박할 때 네. 과연 이재용을 처벌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는 아마 재판부가 끝까지 이 문제를 정리할 때까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히 물렸다.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거기다가 한 300명 정도 되는 변호사가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에서 수백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이 재판부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일단 이기고 이재용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재판부가 좀 덮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부터 네. 정말 법리 공방을 했을 때 이재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법률적으로 이런 그 논리까지 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재판 결과를 지금 현재는 예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전 드리겠습니다. 재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법리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제이 심슨 재판 얘기하셨지만 그 재판 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이 사실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때 당시에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해놓은 논리라든가 앞에서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면서 쇼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사실 먹혀 들어간 거였었단 말이에요. 이번 재판도 그런 게 많아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때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히 공손하다.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공손하다, 예의 바르다. 네. 냉장고에서 뭐 먹을 때도 항상 물어보고 뭐 말을 한다. 탕수육 시켜준다 그랬더니 짜장면 먹겠다고 하더라. 엄청나게 좋은 상당히 재벌 2세로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재벌 3세로서 생각했던 것 다른 너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말들이 막 무슨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줄이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여담입니다만 2015년 7월에 독대할 적에는 삼성이 승마 지원을 혹은 정유라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질책을 받았고 3차 독대 때는 JTBC가 아주 질책을 받았고 계속 혼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난다는 걸 강조하려는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전략이다. 그렇죠. 2차 독대 때는 레이저빔을 맞았다. 여자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처음이어서 놀랬다. 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 왜 JTBC 하나 통제 못하냐. 이게 뭐냐. 이제 그런 식으로 혼이 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인이 뇌물을 돈을 주었지만 뇌물을 준 게 아니고
아니고 그렇게 혼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었다. 난 뺏겼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한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기 전에 그 뇌물죄와 관련된 판례의 사실관계들을 조금 봤는데요. 뇌물죄가 성립할 때 그 관계 형성이 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간에 존중하는 이 연출을 하면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구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뭐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흘리면서 내가 이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다 이런 걸 계속 언급을 하면서 그쪽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주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압박과 굴복의 약간 그런 형태인데 지금 보면 이 사건은 사실은 승마협회 지원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경영권의 문제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 외삼촌 얘기가 나오고 뭐 또 언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지금 언급을 이제 와서 이 단계에서 이제 한다는 거는 사실 이런 뇌물죄의 정형적인 어떤 그런 현재의 상황, 그 얘기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걸 약간 피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삼성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다시. 삼성물산하고 이제 제일모직 합병 이 사안을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전혀 몰랐고 미전실이 알아서 했고 양대 회사가 알아서 했다. 돌려 말하면 나는 그냥 바지 사장이었다라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이거 믿을만 한가요? 저는 이제 애매한 경계선에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보고는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는 것은 실제로 미전실에서 이렇게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것이 최적의 방안입니다라는 정도는 보고를 했을 텐데 지금은 그 보고조차 이제 받지 않았다고 완전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은 정말 최지성 부회장 주도로 계열사 사장 2명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러면 당장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매한 그 경계선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의 문제 고민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보고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모든 부분에 재벌 3세가 일일이 개입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100% 본인 주도로 하느냐. 사실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이재용 부회장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능력으로 봤을 때 그것을 총괄해서 기획해낼 만큼의 창업주와 같은 그런 기업가 정신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무적인 일들은 사실 계열회사가 했겠죠. 문제는 그 어중간한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저는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밖에 없다. 초기부터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또 다른 그 삼성그룹의 관계자들은 왜 이런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느냐는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드러난 이야기로는 그 애매한 경계선 위에서 뭔가 이재용 부회장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러나 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와서 재판에 임했으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졌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다고 지금 하는 것은 결국 사실관계의 첫 출발 지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참 점잖으세요. 지금 해외에서 점잖게 좋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삼형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우병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윤선 장관 전 장관 있었죠. 이 두 명이 성공하는 걸 본 거죠. 나도 바보였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나한테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나한테 얘기는 했지만 나는 그걸 듣고 깜짝 놀라서 전달해 준 것뿐이고 나머지는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 역할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게 조윤선 전 장관이 성공하고 나니까 우병우가 성공했을 때는 정말 대단한 전략이네. 그러다가 두 번째 조윤선 전 장관이 성공하고 나니까 역시 이거야. 세 번째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구조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봐도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머리들이 참 좋은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전략이 너무 눈에 딱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 전략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사건의 함정이라는 거죠. 저희가 다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그 의외의 승부수를 던진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삼성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사실상 아니라고 주장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관련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하루 늦게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삼성그룹 경영에 구체적인 역할을 맡지